지난 시간에는 토지자산, 물적 고정자본, 인적자본 축적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추세 변동을 설명하는 원인들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 스톡 추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자본 추계의 두 가지 방법인 직접 추계와 간접 추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현재 자본 추계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재고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점에 고정 자본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부조사를 통해 그 시점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고정 자본을 조사한 뒤 거기에 시장 가치를 곱해 합산하는 것인데 이를 직접추계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계정의 한 항목인 고정자본 형성액을 더해 나가는 것인데 이를 간접추계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는 농경지 이외의 국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1968년에 처음으로 국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후 1977년, 1987년, 1997년 세 차례 국부조사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국부조사 결과는 자본 스톡을 유형 고정자산 총액과 재고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고 이 둘을 각각 다시 순자산액과 총자산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고정자산은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계가 보유하는 실물자산, 즉 가계자산은 1968년 조사 보고에서는 유형 고정자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항목을 이루고 있었으나 1977년부터는 유형 고정자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997년 국부조사를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간접추계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국부조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국부조사 통계는 자본 형성 추계와 서로 정합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간접 추계의 근거가 되는 자본 형성 추계는 국민 계정의 일부이므로 일관성 체크가 가능하고 따라서 국부조사 결과보다 신뢰도가 높으므로 한국은행은 자본 형성 통계를 기반으로 자본 스톡을 추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이유는 국부조사는 어떤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얼마에 구입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업주들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 적어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들은 생산 설비의 가치를 과대 보고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감가상각도 크게 평가되고 따라서 영업 이윤이 과소평가되어 세금을 적게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부조사 결과가 자본 스톡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간접추계법의 하나인 영구재고법을 사용해서 자본 스톡을 추계했습니다. 영구재고법은 이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토지자산, 임목자산, 육성생물자원을 추계하는 데 물량가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존재하는 자산의 수량에 시장 가격을 곱해서 합산하는 추계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고정자본 추계는 영구재고법을 기본적인 추계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구재고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 축적 과정을 묘사하는 다음 식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식은 자본 스톡의 변화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T 플러스 1기의 자본 스톡, 즉 K T 플러스 1은
T기의 자본 스톡, 즉 KT 중에서 T 기간 동안 감가상각되고 남은 부분, 즉 KT 곱하기 1-델타에 T기의 투자인 IT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식의 양변에서 KT를 빼고 양변을 KT로 나누면 이 식이 나옵니다. 식 2는 자본 축적 속도가 T기 투자의 자본 스톡에 대한 비율, 즉 IT 나누기 KT에서 감가상각률인 델타를 뺀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자본 축적 속도와 감가상각률을 안다면 플로우 변수인 초기의 투자, 즉 I0로부터 초기의 자본 스톡, 즉 K0를 계산해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을 빼나감으로써 C계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조구치 도시6기의 1988년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자본 축적 속도가 1890년대 일본에서의 자본 축적 속도인 연 2%와 같으며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률은 0.12, 건물은 0.07과 같다고 가정해서 1910년에 자본 스톡을 계산한 뒤 영구제곱법을 적용해서 일제강점기의 자본 스톡 시계열을 추계했습니다. 이런 추계 방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1890년대 일본의 자본 축적 속도가 일제강점기 자본 축적 속도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본 소모, 즉 감가상각 추계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감가상각률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의 국민계정 추계는 내적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조구치 도시6기의 1988년 연구의 순자본 형성, 즉 조자본 형성에서 자본 소모를 차감한 값은 1934년까지 음액값을 보이는 데 비하여 자본 스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1995년 연구는 첫 번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시점 제로에서의 자본 스톡의 크기, 즉 K0 값은 아주 먼 과거로부터 그 전 시점, 즉 시점 마이너스 1까지의 순투자, 즉 총투자 I에서 감가상각분 델타 곱하기 I를 뺀 값을 합한 것과 같다는 가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30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만일 먼 과거로부터 시점 제로까지 총투자가 매년 G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면 투자 I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기의 투자 I는 I0 곱하기 1 플러스 G의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배, 1승과 같아지게 되고 이를 대입하면 등비 수율을 얻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40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시점 제로에서의 자본 스톡의 크기는 그 시점의 총투자, 즉 I0를 가정된 총투자 증가율 G의 감가상각률 델타를 더한 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0은 G를 첫 5년간의 총투자 증가율과 같다고 놓고 델타는 미국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했습니다. 초기의 자본 스톡은 충분한 시간이 흐르며 감가상각되어 사라지므로 초기 자본 스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장기에 걸친 자본 축적 경로를 추정할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 즉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추정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감가상각률은 초기 자본 스톡뿐 아니라 영구제곱법에 따라 계산되는 이후의 자본 스톡의 크기, 즉 자본 축적의 전체 경로를 결정하므로 외국의 감가상각률을 빌려와 적용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본 스톡 시계열을
생산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재고법을 통해 자본 스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는 자본 소모, 즉 감가상각이 동시에 계산되는데, 이는 미조구치 도시육기의 연구 경우에서 본 것처럼 국민계정의 일부로서 독립적으로 추계된 자본 소모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수의 2012년 연구는 일제강점기 자본 스톡을 추계하기 위해서 식4에 따라 초기 자본 스톡을 결정하고 연구재고법을 이용해 이후의 순자본 스톡 규모를 계산하되, 이때 같이 계산되어 나오는 1911년에서 1940년간의 감가상각 총액이 김낭년편의 2012년 연구 후 국민계정 추계에 포함된 같은 시기의 자본소모 총액과 같아지도록 하는 감가상각률을 찾아내어 적용했습니다. 김낭년편의 2012년 연구 후 국민계정 추계는 국외 부문별 자본 형성 시기월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차명수는 부문별 자본 형성 통계와 내생적으로 결정된 경제 전체의 감가상각률을 서로 다른 생산 부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부문별 순자본 스톡도 추계했습니다. 성장 회계 분석은 자본 스톡의 증가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본 스톡 추계가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연구재고법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으며 한국은행도 현재 기본적으로 연구재고법에 의해 자본 스톡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재고법이 기존의 직접적인 자본 스톡 추계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약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